(118차) 이승만 연구 스터디 3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승만 독립정신 47번째 강의였고요. 우리 홍수문 선생님, 목사님께서는 예, 46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지금 41장입니다. 일화 전쟁의 근본 원인입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비공 출판사입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당시에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뭐랄까 일본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그림이죠. 저기에 보면 제가 저기 다음장에는 보면 청나라 사람이 밖에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데 청나라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아주 왜소한 저기 권투 선수고 레슬링 선수고요. 러시아는 굉장히 거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링 밖에서는 열강들이 쫙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가? 여기는 조선은 완전히 이제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04년 러일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집필한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사실 감옥에서. 2월달에 이거 집필했잖아요. 2월 집필해가지고 6월달에 4개월 만에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화 전쟁을 치렀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자, 일화 전쟁의 근본 원인은 보면 이제 청일 전쟁에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되는 것이 이제 의화단 사건 때에 이제 협정을 하게 되거든요. 열강이 협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쫙 다 물러가는데 러시아만이 물러가는 척 하면서 만주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강들이 당신이 왜 여기에 만주를 점령하고 있어? 당신도 빨리 철군해. 그러면서 철군하는 척 하면서 또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조선에 있는 압록강 가까이 있는 용안포를 점령을 하게 돼요. 이제 사실은 점령이죠. 그러니까 아관 파천을 하면서 고종이 러시아에 완전히 이제 달라붙으면서 거기에 이제 국가에 있는 가장 좋은 뭐 은광, 금광 그리고 목재 벌채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내줘버린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압록강 저기 용안포 그거를 점령하면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항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청나라 만주 점령하고 조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위태한 걸 이제 직시하게 되면서 이제 항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화 전쟁의 근본 원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본은 또 어떻게 여론전을 하는지 나중에 끝부분에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일화 전쟁 근본 원인은 옛날 청나라 사람들을 무도화해서 저기 도덕적으로 이제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항상 외국인들을 해쳐왔고 그것이 서로 사이에 벌어지는 시초란 달서 혼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분히 여겨서 바로 의화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무수히 벌어지면서 심지어 영토를 의화단 사건을 이제 때려 부수면서 이제 청나라를 갈결하게 분할하면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0개국, 물론 8개국이라고 해놨습니다. 원문에서는 10개국을 되어 있으나 당시에 화란 포르투갈은 참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10개국이라고 대국이 이제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의화단 사건이 있을 때 앞서 홍 목사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이 공란에 더 분부해서 아주 영토를 쪼개서 국권을 업애버려 이후에 다시 이런 패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때 형편으로는 천국이라는 이름조차 더 이상 부지하기를 바라지 않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염려되었던 것은 뭐냐? 청구의 난리를 평정한 후에 열국 군사들이 각각 자기들이 점령했던 토지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토지들이 서로 안 내려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중에서 피자 길어진 고기를 다투다가 큰 전쟁이 열국 간에서 이제 또 생기게 되면 동서양에서 큰 요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각국의 정치 대가들이 이 점을 심히 고려하면서 이제 우리 그러면 협정을 맺고 우리 다 물러가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다행히 또 각국의 후의로 청구의 영토를 손상시키지 말고 국권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일 처리도 정대하고 각국 간의 시비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사신들이 북경에서 다시 화친 조약을 그래서 맺게 되죠. 이때 중국에서는 누가
이제 화친 조약을 맺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냐면 경친왕입니다. 경친왕이 이제 광석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강화 사신이 되어서 북경에서 이제 열강들과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철수를 시켜요. 그러면 경친왕은 누구냐면 이름은 혁광이라고 하고요. 광서제 26년에 8개국 연합군과 북경 침략한 경자사변 중에서 경성에 남아서 리홍장과 더불어서 각국과의 회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1903년 군기 대신이 되었고 1911년도 이제 중국에 신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 기간에 초대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친왕 내각까지 세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건으로서 그 열광들과 맺은 조약이 뭐냐면 첫 번째 난리를 일으킨 대신을 무조건 다 사형 처한다. 두 번째는 뭐냐, 난리를 입은 나라들에서 전후 배상을 물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각 지방에서 외국인들과 교회당 교인들이 특별히 보호해서 다시 구한이 없도록 한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 천진 전체를 땅을 몽땅 내어놔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만주 전체는 어때요? 중립지로 만들어가지고 각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지방 병화가 미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각국은 천국 각처에서 통상 항구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비병을 두고 구한을 방비하겠다. 이렇게 대략 6가지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우리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4억 5천 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승만은 2억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2억 냥하고 2억 원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두 다 열강들이 북경에서 나와서 천진으로 물러갔는데 이는 곧 없어진 천국이 다시 생긴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각국이 천국을 대접한 것은 실로 뜻밖의 구이였다. 그 넓은 토지 한 조각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냥 배상만 받고 물러갔는데 이 배상을 이제 가보년하고 이제 청일 전쟁 당시의 상황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상금 2억냥이 일본의 배상금의 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2억냥을 받고 이제 물러가면 요동반도의 환량까지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물러나면서 또 1억냥을 추가하고 대만을 점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억냥이 사실은 돼요. 그럼 여기서 2억 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다 천국을 해치고자 하는 악의가 없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상금이 반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물러날 때 이제 3억냥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동안 전쟁에서 사용한 경비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막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하면 아마 그 정도 반일 거예요. 자, 앞서 우리 의화당 사건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각국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서태후가 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물러가면 서태후가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서태후가 한 일에 대해서 가장 통분히 여기서 국권을 황제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이제 열강들이 정사에 간섭하게 된다는 거죠. 정사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의논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위력을 행사해야만 하기 때문에 천국의 독립권 손상이 간다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래가지고 서태후가 황궁해가지고 막 서양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구하자 각국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다. 이때 열국의 군사들이 기한을 정하고 일제히 천진으로 물러갔으나 이제 여기서 이제 아라사의 또 욕심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난 뒤에 이제 북한이 소련이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 역사를 통해서 소련의 그 탐욕이, 영토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아마 뼈저리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 설립하자 정업 발언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역사적인 문맥을 이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라사 군들은 어때요? 여순양, 산해관이면 블라디보스토로 향해 가서 우장, 휘춘, 하르빈, 만주 쪽입니다. 지방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화단 사건에서 8열강들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다 텐진으로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라사는 어떻게 하냐면 만주 쪽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주의 온 지방을 통째로 차지해 버리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걸 따져서 물으면 아라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전에
청일 전쟁 이후에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여순항 만주 지방을 우리가 이전부터 철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점령한 거 없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달래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이런 걸 보면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냥 공산주의의 그런 태생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질을 그러니까 DNA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때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잖아요. 1917년 그 볼셰비키 혁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벌써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라사는 전부터 토지를 완전히 삼키기 위해서 철로를 놓아서 밤낮으로 어떻게 했냐? 헌단, 자기들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다 점령하려고 하는 그 헌단을 기다렸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 이제 토지를 완전히 삼키려고 한 그 헌단이 잡힌 것이 첫 번째가 가보년,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저희 것을 가져가는 것을 여기고 기어이 일본을 위협하여 청국으로 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은근히 어리석은 청인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만주 관할을 하면서 관리를 잡았지만 실상 드러나게 확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달래면서 그냥 우리가 철도를 세울 테니까 나중에 당신네 돈이 있으면 그때 갚아가지고 당신네들이 가져가 이렇게 꼬시듯이 자기들의 그 음흉한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때에 이르러서 다시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만나자 군사를 옮겨서 영구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이제 했다는 거예요. 각국이 이런 의도를 짐작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따져 묻자 아무 날에는 물러간다고 하면서 기한을 정하고는 이거 나중에 제가 뒤에 레퍼런스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는 이제 3단계로 해가지고 만주에서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1월에서 4월인가요? 그때 잠시 철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안에서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싸우면서 강경파가 또 이제 득세를 해가지고 두 번째는 안 물러가요. 오히려 더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들여와서 은근히 오히려 군사를 들여서 더 키웠습니다. 이랬더니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한두 번 아니었다는 거죠. 각국의 시비가 또 점점 심해지니까 아라사인의 형세는 점점 더 커졌다. 나쁜 모양으로. 어떻게 첫 번째로는 심지어 청국의 관리를 몰아내고 청국의 송사와 세금까지 징수 대신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밤낮 쉬지 않고 군사를 전비를 이제 철로를 실어가지고 여순항, 브라디보스톡, 압록강 등지에, 압록강이면 조선이죠. 수만 명의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형세를 키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한 서북지방. 이게 용안포입니다. 침범해서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대한 정부로부터 인허를 얻어서 서북 해변에서 볼목한다는 핑계를 대고 몇백 명씩의 군사들에게 민간복을 입혀서 사방으로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3년 양력 5월에 용안포를 더 니콜라스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니콜라스가 얻은 땅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기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조선까지도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사 군사들은 상륙시켜서 포대를 쌓습니다. 본래는 그곳을 이제 벌채하는 그 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군사시설을 만들면서 압록강 연변에서 이제 군사를 주둔시켜서 내지를 침범해서 백성을 노략질하고 온갖 불법 불의를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분하고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여기에 슈를 거는 사람이 어느 나라나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아라사가 자꾸 조선까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던 이유는 그들의 목적은 통상과 전도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청국에 대하여 이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국은 어떠냐? 매번 청국의 한 지방을 어떤 나라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제 많은 열강들이 힘을 쓰면서 청국 스스로가 문명을 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이때 아라사는 이 큰 지방 요동반도를 다 점령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과의 교섭을 끊고 홀로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각국의 손해가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과 미국이 먼저 의론을 제기해서 만주 땅 전체를 열어놓아 각국 사람이 공분되게 관할하도록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할권은 누가 장악하든 간에 열어놓기만 한다면 별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텐데 아라사 혼자 이 제의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엄밀히 청국을 위협하여 열어놓지 못하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의 아라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요동반도 다 점령해가지고 어디에 용안포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대한의 서북지방 또한 만주와 같이 되어가는 모양을 보고 각국은 또 대한정부에게 의주를 열어놓아라. 그냥 차라리 의주를 개방시키라. 그리고 자유통상지역으로 만들라고 용안포를 개항하고 이를 하룻밤 각국에 반발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뭐라고 했냐. 만일 그때 신속하게 결정해가지고 만국이 통상한 지역으로 만들었다면 이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소련도 넘겨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사는 어때요? 자주 은밀히 위협하여서 허락하지 못하게 하니 대한과 통상하는 각국이 한편으로는 대한 정부를 독촉하여 신속히 반복하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라사와 교섭을 하였는데 아라사는 한결같이 대한 정부와 맺은 조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핑계가 되면서 날마다 군사를 늘리면서 영원히 물러갈 뜻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누가 이제 화가 도졌느냐 하면 일본입니다. 세계 각국들이 점점 분하게 얘기했는데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왜? 가보 전쟁 때 일본이 차지한 땅을 아라사가 참견해서 돌려보냈다가 이때 와서 또 아라사가 빼앗아가니 곧 일본의 권리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대한과 청국이 위태해질 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어찌 무사히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일본은 수십 년 이래 밤낮을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애써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단호하게 아라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라사에 있는 그러니까 줄러 이제 일본 공사에게 정권을 줘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라. 그렇게 하니까 페테부르크에 있는 정부가 의논하려고 하는데 참 좌익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면서 소련은 이때 공산주의는 아니었지만 공산주의와 똑같은 처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담판할 의향은 있다 말을 하면서 이럭저럭 미루어요. 어떻게 미루냐? 황제가 병환 중이다. 황제 타국 갔다.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회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본 동경에 있는 아라사 공사에게 이제 담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세 번째 안을 어떻게 또 내놨냐? 기똥차입니다. 아라사 정부는 날마다 군사를 늘리면서 알렉세비치라는 동방의 총독을 임명을 하게 돼요.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그에게 정권을 줬으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 어떠냐? 알렉세비치 이제 동방의 총독은 또 정부에 핑계 대는 거예요. 정부는 어때요? 이 사람하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피차 미루는 중에 세월을 끄면서 그동안 전쟁 준비나 완전히 해놓은 각국은 아라사에게 물러가기를 독촉하다가 차차 이제 아라사의 전법이 바로 그죠. 각국이 계속 독촉하다가 안 되면 마음이 식고 기운이 떨어져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진짜 지친 거예요. 2년 동안 22명의 국무위원이나 뭐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막 그냥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그 참 전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도 어찌할 수 없이 설령 일본이 혼자 싸우려고 한다더라도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비꼬는 거죠. 요만한 작은 나라를 곧 멸망시키고 여반자 손을 뒤집듯이 할 수 있을 것이고 페리무도 이치에 어긋나고 도리에 맞지 않는 함이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사가 처음에는 어때? 일본을 꼬셔요. 이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저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만주를 우리가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일본은 조선을 마음대로 해라. 이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냐? 용안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동강을 선을 우리가 38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대동강을 먼저 꺼요. 남북으로 분단을 시켜가지고 북은 아라사, 남은 일본 권리를 안에 두고자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기록했으니까 벌써 알았다는 거죠. 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각국은 점점 더 붕괴해서 싸우지 않고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국들은 어떻게 일본이 싸워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본은 또 어떠냐? 일본 백성들은 날로 이제 국내에서 격동해가지고 정부의 뜻 있는 인사들이 이제 정부의 권위를 하면서 글도 쓰고 전파를 해요. 왜? 우리 군사가 청일 전쟁에 피 흘려가지고 얻은 땅을 정부에서 도로 주어 오늘날 아라사인들이 차지하게 한 바가 되게 된 것을 무심히 앉아서 도로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백성을 어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이번에 보수 우익들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국힘당에 향해서 이렇게 아마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자를 만몇천 통 하는데요. 네. 이번에 박민혜세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만 몇천 통의 문자를 받는데 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전화기를 이걸 들고 나가면 받을 쓸 수가 없대. 전화 문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네들 말이야,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당신네들은 우리 백성들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아라사가 충돌해 오고 있음에도 이제 일본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라사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제 어찌 전쟁을 하룻밤에 시작하지 아니하고 효과도 없는 단판만 계속 끌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라사는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마치는데 우리 스스로 기회를 잃어서 국권을 장차 위태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여 인심이 물 끓듯 하였다. 그러자 각처의 신문에서도 정부를 탄핵하여 더 이상 시비할 여지 없게 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땠냐? 이제 다음 보면 국회를 해산을 해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 정부를 또 탄핵을 해야 돼. 그러자 정부에서는 청령을 내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니까 더 격렬해져요. 그래서 정부의 지도자들을 이제 국민들이 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형세가 엄청나게 위태로워진 거죠. 그러자 군사들은 풀어가지고 정부의 고관들 집 신변을 보호하면서 끝까지 단번으로 문제 해결할 생각을 거두지 아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지도자는 당시에 국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국은 또 어떤 반응이냐, 전쟁이 일어나겠다 하면서 어떠냐,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막 이제 시찰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문이 이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또 이렇게 가짜 뉴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군사가 대포를 쏘았다 하는 등의 온갖 낭설들이 첩첩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전쟁이 일어날 줄 믿고 속히 일어나기를 밤낮으로 바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일본이 점점 물러나서 마침내 싸울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서 살 꽁무니 쳐요. 왜 이렇게 하냐. 각국은 끝내 낙심하여 혹은 일본이 감히 아라사와 싸우지 못한다고 하고 혹은 일본이 어리석어서 아라사에게 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일본이 전쟁 준비를 아라사 못지않게 하면서 은근히 싸우지 아니하려고 하는 뜻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각국이 다 아라사의 무도함을 더욱더 붕괴하게 하고 세상의 여론이 다 일본 편으로 오게 만들고야 비로소 개전하여 남의 뒷공론이 없어지기를 기다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죠. 이런 전략을 할 수 없이 이제 국민들에게 먼저 나라의 반국가 세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심각하다. 나 계엄령 내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네, 힘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조금 그거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여론이 일본으로 향하고 그 중에서 특히 세계 강대국이 영국과 미국이 양국이 속으로 힘껏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버린 거야. 이 전략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 나라들도 다 일본 편드는 감정을 드러내는 중에 천국도 우리도 당신과 같이 싸우겠어 이런데 일본이 거절해요. 그 거절하는 이유들을 좀 볼까요? 천국의 전쟁을 칸이 하지 말고 당신들은 중립을 선언해라. 그 이유가 뭐냐? 만일 당신네들이 일본과 같이 싸우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막 같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여러 나라가 하게 되면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렵게 된다.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들은 다 상관하지 말고 두 나라에만 맡겨서 승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러시아,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전투 지역을 만주 지방으로만 한정해라. 그러면 전쟁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이제 우리나라라면 조선입니다. 조선에서도 또한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속으로는 아라사를 청해 드리면서 어찌 중립국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이때 우리가 아관 파천이 1896년도에 아관 파천했죠, 그죠? 84년, 8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86년이 민비시해 사건이 일어났고 87년이 아관 파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관 파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들이 조용히 한양에 들어오니 소문이 저절로 나면서 인심이 크게 쏟아내졌으나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어떻게 알아서 공사 딱 붙들고 있으니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대요.
참 진짜 줏대가 없죠. 그러다가 금년 1904년 양력 2월 초 9일에 인천항과 천국의 여순항에서 대포가 터지는 전쟁이 일어났다. 빠방빵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용안포 여기 사건이 러일 전쟁의 발발의 원인입니다. 자, 1904년 2월 달 이렇게 인천 앞바다 그리고 여순 순천 앞바다 동시에 이렇게 함대 포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는 용안포 사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을미사변 거쳐서 고종의 아관 파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칠로파가 이제 국내에 득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1896년 4월 러시아인 니스첸스키가 함경북도 경운과 경성의 광산 채굴권을 차지하고 9월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상인인 블린너가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울릉도 산림채벌권을 또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1898년 유순 다레만을 조차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미 확보된 동청 철도 부설권, 하얼빈 여기서 류순에 있는 남만주 철도를 이제 부설권까지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0년도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아관 파천에서부터 의화단 사건이 이렇게 하나의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적극 정책은 이제 일본의 조선 진출과 이해가 상반되게 되었죠. 이제 계속해서 만주 조선으로 내려오니까 일본은 1902년 1월에 영국과 조선에서의 일본의 특수 권익을 인정하는 동맹을 이제 영국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해 92년도 4월에 청나라와 만주 철병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 대통령도 철병하려고 하다가 다시 은근히 들어와 가지고 더 강하게 영토 야욕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2년 4월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1903년이라고 했는데 1902년 4월에 이제 만주에서 철병을 하겠는데 6개월씩 3기로 나눠서 철병하는데 이제 1902년 10월 달에 1차 철병을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1903년 4월 달에 이제 또 철병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갑자기 그 온건파를 이기고 강경파가 러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실 내장군 대리인 베조 브라조프, 동아시아 문제 특별위원회 부의장 플렘베, 위원회 비서 아바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만한 적극책, 그러니까 강경파가 잡으면서 오히려 더 만주 쪽 그리고 조선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용안포 점령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되고 1903년 4월에 삼림체벌을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5월 초에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 일부가 압록강하고 용안포까지의 한국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래 자기들은 압록강 쪽만 줬는데 백마산 벌목까지 강행함으로써 그들의 약속이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해 6월에 안동에서 이제 용안포 간에 이제 해적 케이블이죠. 가설을 하기 시작했고 7월에는 러시아 산림회사인 한성주재원 퀸즈버그와 한국 왕실의 내장 원경 이용익이가 서로 결탁해서 사방 십리의 용안포 토지를 러시아 산림회사의 목재 저장소로 대여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 업무를 주선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칠러파 조성협의가 산림하는 파견돼서 러시아 산림회사 총무인 모지스코와 교섭해서 7월 20일 용안포 조차에 대한 가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영국이 반발을 하면서 아까 전에 쭉 말씀한 그 사건들이 이제 너희들 물러가라 그렇게 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조선은 이것을 개항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 러시아는 9월 중순부터 용안포 뒷산에 용안포 포대를 구축하고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들었죠. 노골적으로 군사 기지 정책. 그래야 용안포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은 날카롭게 대립하였고 이것은 러일 전쟁 발발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1904년 3월 23일 외부 대신 임시 서리 겸 의정부 참정 조병식의 의정부의 결과 황제의 재가를 받아서 용안포를 통상구 안으로 이제 그러니까 2월 달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아마 개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러일 전쟁의 그러한 배경들 중에서 용안포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고
일본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만화를 보면 이제 조선이 양쪽에서 러시아, 일본의 팽창 노선과 러시아의 난파 정책으로 이래서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3부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